네, 워싱턴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요한 뉴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애플 이 갑질 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어떤 법인지부터 스토리를 설명해 주실까요?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건데요. 네. 그 빅테크의 그 갑질 방지법이라는 그런 명식으로도 불립니다. 네. 그 유럽연합이 이런 그 대규모 플랫폼을 이제 게이트키퍼로 지정을 해서 지난 3월부터 이 디지털 시장법을 이제 발효시키면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그 잠정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애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결과가 나왔는데 위반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걸로 그래 나타났습니다. 네. 위반을 했다라고 이제 잠정 결론이 난 거예요. 그 자세한 얘기. 예, 네. 통보를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집행위 얘기를 보면요. 네.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애플이 그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그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그쪽으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애플이 현재 앱 개발과 관련해서 운영 중인 그 세 가지 비즈니스 규칙 모두가 이런 거를 제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좀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다 더해서 그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는 할 수 있는데 네. 이때도 애플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른바 링크아웃 방식인데 이걸 해가지고 이제 개발자가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애플이 이제 개발자한테 이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그것도 필요한 수준 이상이다. 제가 좀 설명을 나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라서요. 네. 수수료 역시 필요 수준을 좀 넘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잠정 결론은 난 건데 애플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네. 애플이 위반을 했다는 게 이제 집행위원회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내년 3월 25일까지 확정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상 어느 정도 벌금을 부과할지 이제 그거를 아마 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비 결과 통보를 받은 애플은 집행위원회 서면으로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위가 그 애플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를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도 쭉 나왔지만 이 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네.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계속 위반을 할 경우에는 과징금 이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다른 그 여러 가지 그 공정거래 관련 위반 조사하고 이건 다릅니다. 네. 그 디지털 시장법 조사 같은 경우는 그 조사 기간 중에 해당 기업이 시정 조치를 해도 중간에 종결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로서는 사실상 앞으로 남은 과제가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는데 네.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법이 정해지고 나서 DMA 시행 이후에 첫 번째 이게 그렇죠. 사례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그 음악 스트리밍 부분에서 불공정 관행 그것 때문에 유럽연합으로부터 지난 3월에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그리고선 그 다음 달 바로 애플이 유럽연합 일반 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관측은 애플은 지금 이번 그 잠정 결과 나오고 나서 우리는 법 준수하고 있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또 다른 법정 공방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일단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잠정 발표 나오고 나서 어제 애플 주가는 오히려 한 2% 장중 올랐습니다. 큰 당장 영향은 주지를 않는 모습입니다. 네. 한 0.2%대 상승으로 0.3%대 마감은 그렇게 상승으로 됐고요. 네,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애플 입장에서는 우리는 법 준수를 했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별개로 이 DMA 시행 이후 도입한 핵심 기술 수수료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제 게시가 된다. 네, 이제 애플이 이제 DMA 이 디지털 시장법 시행되고 나서 나름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위 입장은 그 이른바 그 핵심 기술 수수료 이거를 이제 봤는데 이게 이번 그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거로 보고 여기에 대한 별건의 추가 조사도 한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애플이 그 DMA 이 디지털 시장법 시행되고 나서
제3자 앱스토어하고 앱 설치를 허용키로 했는데 그 대신 설치할 때마다 건당 0.5유로, 우리 돈으로 한 744원 정도를 핵심 기술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이 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고 새로운 시장 진입 장벽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위가 이것도 별도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도 보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죠. 네. 이 법을 의식해가지고 자사 제품하고 서비스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원래 아이폰에 탑재를 하려고 했던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AI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그렇게 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유럽 연합은 굉장히 입장이 확고합니다. 이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게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려고 이제 한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업체들이 많죠. 이 애플 말고 알파벳, 그다음에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부킹닷컴, 이렇게 7개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7개 그 플랫폼 차이, 뭐 서비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공정한 거래, 경쟁을 보장하는 그런 조치를 아주 강하게 취할 것 같아서 더욱더 그 유럽연합의 전방위 압박이 더 강해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EU가 애플의 이 갑질 방지법 위반으로 잠정 결론을, 애플이 위반했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냈고, 이들 7개 기업이 뭐 대부분 다 미국 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연합 간의 어떤 빅테크 또 다른 기싸움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애플은 법 준수를 확신한다, 또 다른 국면을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니케이 보도인데 역시 유럽연합 얘기가 나옵니다. 유럽연합, 한일과 각각 안보와 방산 새 파트너십을 검토한다. 뭘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 얘기라고 니케이가 전했는데요. 네. 유럽하고 지금 뭐 아시아 안보 환경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유럽연합이 어떤 그 한국, 그리고 일본하고 각각 어떤 그 방산 안보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는 발언을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무기 증산을 위한 그 방산 강화에 부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네 혼자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른바 가치 공유국하고 관계를 하려고 한다는 게 이제 니케이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푸틴이 북한 방문해서 네. 그 지난주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한 것도 이런 필요성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국가를 좀. 그러니까 노르웨이, 여기는 네. 이제 유럽연합 그 회원국이 아니죠. 여기하고도 비슷한 걸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아시아 국가들하고 이렇게 될 경우는 처음이라는 게 니케이 지적입니다. 네. 일본하고는 이미 올해 안에 강력급 합의를 목표로 해서 이제 방위 장비 공동 개발 연구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은 아시다시피 폴란드, 여기는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이죠. 폴란드 K2 전차하고 자주포, K9 자주포 같은 거 수출하고 있어서 이미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하고 이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니케이가 상기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일본 양국이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무기 공동 생산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일 미국 대사가 그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한 게 지난 금요일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특히 그 중국에 대한 억지력,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미국이 무기를 많이 줬기 때문에 미국 그 무기고가 많이 비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 특히 미사일 부분에서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이 이런 그 미사일 비롯한 첨단 무기 공동 생산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이마누엘 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면은 그 규정도 많이 고쳐야 되죠. 이제 그런 것도 얘기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바이든하고 기시다가 지난 4월 정상회담 때 이미 방산협력 심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거 관련해서 이미 그 자기네가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 엄격한 무기 수출 규정도 완화를 했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는 그 공동 전투기 뭐 이게 이제 미국이 아닌 영국, 이탈리아하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3국 수출을 가능하도록 관련 수출 규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 걸림돌도 만만치가 않다, 이런 지적들이 파이낸셜 나오는 타임스 것 같아요. 네. 지적은요. 일단 자민당하고 그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네. 추가 규제 완화는 좀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방산업체들이 잘못하면은 미국 방산업계의 그 하도급 업체가 될 위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뭐 기술 공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첨단 기술, 첨단 그 방산 기술은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하고 전투기를 공동 개발기로 하기로 한 배경도 이런 미국이 그 최첨단 기술을 좀 이렇게 주는 걸 꺼리는 탓이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제 이외에도 여기에는 역사적인 것도 좀 고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메일 대사 얘기가 네. 그 일본이 이제 군사력이 자꾸 이렇게 증강되는 거에 대해서 그 영내국들의 그 역사적으로 어떤 그 우려가 있는 걸 자기도 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안보 지형이 워낙 급하게 변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이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낼 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특히 이런 그 공동 무기 개발 생산 정비하기 위한 그런 첫 회의까지 이달 초에 열었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그 7함대가 일본 가나카와현 요코스카에 이제 기항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 소규모 정비를 위한 그 자체 조선선을 갖고 있는데 본격적인 정비는 본토까지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시간도 그렇고 경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전략적인 어떤 허점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일본 내에 어떤 그런 대규모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미국하고 일본이 함께 훈련을 하는데 그렇다면 정비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프랑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정치 경제적으로 이 프랑스의 정치적인 상황이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도 이 각국의 환율 변동성에 이 프랑스 총선의 영향이 변수로 그죠.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오늘 30일에 이제 조기 네. 총선 이제 첫 투표가 있는데 네. 지금 뭐 예상을 보면은 마크롱 그 집권 그 르네상스 당이 중도파죠. 참패가 지금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이 상당히 착잡한 것 같습니다. 그저께 프랑스 매체에 이제 일종의 그 대국민 호소성 기고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자기가 기고하는 게 혼란을 막기 위한 사심 없는 이런 자기가 이제 조기 총선을 한 게 그런 사심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극단 정파를 견제할 수 있는 보루로 여당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제 극우 국민전선이 1등했죠. 예상 네네. 아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좌파 연합. 그 다음에 이제 이 집권 여당은 3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조기 총선에서도 그런 상황이 그대로 재현될 것 같다는 관측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아주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 기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유럽의 선거 메시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기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만과 그 무관심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하고 국가 운영팀 간의 괴리가 있는데도 제대로 메꿔내지 못했다. 자기가 실책을 했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거부감, 심지어 분노까지 느끼고 있음을 안다. 듣고 있다. 그러면서 집권 방식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 톱다운 방식을 버리겠다는 약속을 거듭 다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2027년 5월까지 대통령 임기인데 그 전에 물러날 계획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니까 그 팟캐스트하고도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극우 극좌 쪽에서 이렇게 1, 2위를 하게 되면 이번 선거에서 프랑스에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경고까지 했습니다. 네, 조기 총선 지금 프랑스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 해봅니다. 미국인의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한 월가 얘기네요. 어떤 분석입니까? 그 미국 경제금융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네. 그 여러 그 월가 실무 경제학자들의 그런 전망을 전했는데 지금 미국인의 그 소비 패턴 변화가 이게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침체 임박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로젠버그도 그렇고 지난달 그 미국 소매 판매가 그 월가 전망치보다 증가폭이 좀 적었죠. 그리고 또 분기 기준으로는 많이 줄었다 이런 그 경고도 했고요. 네. 지금 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분석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맥켄지 쪽에서도 미국의 그 소비 심리 위축 같은 거를 분석을 했고요. 도이체방크 전략가들도 소비 패턴이 코로나19 그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여전히 우울하다. 인플레하고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했고요. 노동시장도 겉으로는 좀 견고한 것 같지만 노동 전망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에 소비가 더 둔화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 둔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경고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네. 내일도 소비 심리에 관련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 부유세 관련된 얘기인데 한국민 71% 비롯해서 G20 소속 국민 68%가 찬성한다고요? 그 G20 재무장관 회담이 다음 달 열리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그 어떤 인류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로마 클럽이 있습니다. 모처럼 들어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른바 지속 가능 성장 프로젝트 Us for All 이런 그 조사를 해서 이제 입소사고 조사한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G20 20개국 중에서 이제 18개국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은 조금 민감하니까 일부 이제 항목은 좀 제외를 해서 17개국을 해서 보니까 부유세를 찬성하는 비율이 68%.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높았습니다. 71%가 나왔습니다. 반면 반대는 11% 네. 밖에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세를 통해서 이런 경제 운영이라든가 이윤 극대화 이런 것보다는 국민 건강, 웰빙 같은 데 더 우선을 둬야 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온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G20 재무회의 준비와 관련된 그래서 이 조사를 한 그 오스폴 회장 네. 얘기가요. G20 국민 대다수가 더 나은 복지, 더 많은 기후 해결책 그리고 더 적은 불평등을 제공하는 경제가 필요할 때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반자들이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다음 얘기는 미대선 얘기 좀 해볼 텐데 미국의 갑부들 슈퍼리치 증세 지지 그리고 트럼프보다 바이든의 호감이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이어서 돈남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캐시우도 트럼프를 또 지지했다고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는데요. 미국의 그 상류 중산층, 그러니까 백만장자들,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슈퍼 리치들한테는 세금을 더 내게 한다. 바이든 정책을 지지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한 800명을 조사를 했는데 네.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쪽에 더 호감을 갖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걸 조사 이제 의뢰를 한 데가 이제 애국적 백만장자 클럽이라는 곳인데 지금 미국의 백만장자 대다수가 지금에 이런 심각한 불평등이 나라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본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네. 근데 여기는 폭스 비즈니스 이제 보도를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유튜버하고 회견을 했는데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경제에 가장 좋은 일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지지 표명이 좀 어떤 그 좀 이런 좀 껄끄러운 시각이 있는 걸 의식한 건지 나는 경제 유권자로서 오로지 미국 경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한테 투표하겠다. 이렇게 조금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다른 거 없이 그냥 경제를 생각한 거다라는 얘기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주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